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항상 10시 5분에 시작됩니다. 1부는 9시 5분, 2부는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말씀해 드릴게요. 9월부터 이르면 9월부터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바뀌는데 바로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아까 핫핑크 좋아하신다는 분들 보라색, 초록색 아니고 연두색입니다. 1370님이 번호판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를 녹색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주셨고 6442님이 초록색 계열이고 세 글자라 국방색이요 라고 국방색으로 번호판 하면은 그 글자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 위장색인데 사실은. 그리고 김은희님 적당한 촌스러움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배경옥님이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알바해 보려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성공예감 이대호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화가 안 와서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1% 떨어진 2,529포인트, 코스닥은 0.7% 떨어진 86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7원으로 어제보다 7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1,307원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아까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2% 가까이 떨어진 73,300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 한 2천억이 조금 안 됐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좋은 6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네요. 구독경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강제 구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신 게 조성빈 님이 지난주에 구독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서아리 님과 765 님도 그동안 알고 있던 구독과는 다르네요. 신세계입니다. 라는 새로운 걸 많이 이제 체감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유통기업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친숙하게 쓸 수 있는 유통기업들의 구독경제뿐만이 아니라 멤버십까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소규모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과연 구독경제라는 거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의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컬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경제를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구독경제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특히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더 커진 겁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 지금 외국 발표에 의하면 올해 2023년이 되면 전체 서비스 시장의 75%는 이제 구독화된다고 발표된 상태거든요. 전체 서비스업의 75%가 구독화될 거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예. 구독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받지 않는 경우를 빼고 그리고 구독이 불가능한 걸 빼고는 대부분 다 구독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예. 근데 많은 회사들이 구독 서비스를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모바일로 많이 쓰게 됐다. 이것만으로 그 성장세를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를 좀 길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네.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 2019년 11월에 첫 발발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에 미국도 1월에 확진자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구독 경제 관련돼 가지고 이 지수를 발표하는 곳이 있는데 코로나 전인 19년 상반기까지 구독 경제하는 회사 지수를 봤더니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 코로나 나기 전까지 봤더니 구독 경제 회사들은 연평균 18.2% 정도 매출이 상승하고 있었대요. 대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매출 성장률이 3.6%였고 미국 소매 매출 인덱스 성장률도 3.2%였으니까 실제로 5배 이상 구독 경제하는 회사들이 코로나 전에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코로나 왔을 때 다들 생각해 보시면은 2020년 1분기가 1월 달에 한국도 확진자가 생기고 네. 미국도 확진자 생겨가지고 3월 달에 거의 패닉이었거든요. 주식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를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그 1분기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성장했거든요. 마이너스 2%였고 그 2분기 때 마이너스 10%였어요. 그런데 구독경제 회사들은 1분기 때 11%를 성장하고 2분기 때는 더 성장해서 12%를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마이너스 10% 성장할 때 그 구독경제 회사들은 오히려 10%를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오래된 기업들이 사실 부도가 나고 망할 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망하기도 했죠. 근데 그때 구독경제 회사들은 남들이 역성장할 때 보이더만 성장을 한 거죠. 이야, 구독 경제가 결과적으로 잘 된 건데 그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구독 경제를 해도 돈을 벌 만한 회사들, 그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했었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위기를 그걸로 다 잘 회복을 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가 와서 모바일 발전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이 구독 경제의 큰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있거든요. 구독 경제 특징. 예. 네. 첫 번째는 고객들이 락인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독 경제 보통 성금으로 돈을 내요.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기라는 게 2020년 1월에 확진자가 나오고 3월에 패닉이 빠지고 다시 주식시장이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몇 달 안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위기가 좀 왔다가 확 왔다 확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 기업이죠. 돈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캐시플로우가 좋다 보니까 그 위험에 대처할 시간이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매일 가다가 순대를 사 먹는데 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순대는 안 사 먹더라도 그날 집에 가가지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라든지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약간 월세 비슷한 개념이어서 맨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해지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경제 위기에 익숙해지던가 아니면 위기가 풀리던가 이래가지고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독경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성금이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있어가지고 걱정할 게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맨 마지막에 해지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위기에 익숙해지던가 아니면 풀리던가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구독 서비스 소액이잖아요. 네. 이 소액일 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잖아요. 고금리가 이슈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 내가 돈이 엄청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돈이 있어 지을 수도 있지만 내일 경제가 어렵대. 이러면 차라리 지금 고금리니까 그 돈 모아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우리 차라리 구독 서비스로 조금씩 돈을 내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살 수 있지만 내일 뭐 불황이 온다는 둥 뭐 앞으로 고금리니까 힘들다 둥 이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금액으로 차라리 물건 쓰는 걸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독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경제 저성장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인 거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배칭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해지를 안 하는 한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기가 오든 말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딱 자기가 얼마 벌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당장 내일 모레 그리고 1년 후에 성금을 받은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딱 금액이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또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황에 맞춤 상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런 불황 때 구독 경제 회사들은 혼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 결제도 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고객이 락인,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을 하면서 불황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렇죠. 구독 경제 기업들,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아, 그렇죠. 실패하는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구독 경제 제가 이야기하면 다 오셔가지고 저도 그거 할래요 이러는데 구독 경제처럼 또 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락인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좀 작은 이야기도 시작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장 구독 서비스를 정장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때 왜 했냐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2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세탁하기도 귀찮으니까 20대를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정장 구독 서비스를 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보러 가는데 그 한 번 때문에 그렇죠. 수십만 원짜리 정장 사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그리고 신입사원 때는 또 잠깐 정장을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를 타겟팅해서 정자 서비스를 냈는데 막상 냈더니 20, 30대가 안 쓰고 40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이제 중년이 오히려 가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옷도 세탁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40대 타겟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옷을 준비할 때 20대 체형에 맞춰서 했는데 20대랑 40대는 체형도 다르고 좋아하는 스타일 다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20대 체형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같이 40대 체형인 사람은 20대 체형 옷이 안 맞아요. 이 핏이.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옷 구독 서비스나 명품 구독 서비스 많이 진출했는데 왜 망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상표가 딱 하나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이렇게 펼쳐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막상 쓰고 싶은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명품을 이른바 빌려준다고 그렇죠. 하는 맞아요. 명품 구독 서비스도 잘 안 됐어요?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대부분 접었죠. 왜냐하면은 옷도 그렇고 사람들이 원하는 상표는 약간 좀 특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게 모든 제품을 사실 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다 깔아줄게 이런 식으로 많은 제품을 놔둬야 되는데 많은 제품을 놔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약간 특정 부분에 가다 보니까 옷도 그렇고 근데 그 옷만 사가지고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 나중에 또 구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기업이 엄청난 비용 돼버리죠. 매몰 비용.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명품 구독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철수한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해외 큰 사례를 좀 보면 스타트업들이 보통 투자받은 얼마 정도 투자받는지 아세요? 해외요? 스타트업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 원체 시장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2조를 받은 스타트업이 있어요. 투자만 2조 원을 받은. 세상에 2조를 스타트업이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드림웍스의 창업자랑 휴레퍼커드 CEO가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회사인데 퀴비라는 회사예요. 퀴비.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틱톡은 보통 1분짜리 영상이고 네. 유튜브는 10분 정도 하잖아요. 왜냐면 광고 때문에. 예. 그 중간이 이제 3분에서 7분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네. 이 시장을 본 거예요. 이게 진짜 블루오션이다. 이래서 이 두 분이 합작해서 가지고 퀴비라는 영상 OTT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겠냐 해서 첫 투자를 2조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스타트업이지 거의 대기업을 뛰어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망했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요? 네, 단 한 달 만에. 왜 망했는지 아세요? 왜요? 처음에는 한 3달 정도는 무료로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유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달에 92%가 해지해버린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100명 중에 9명 거의 다 92% 이상이 해지를 하니까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 만에 문을 닫은 사례도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 지금 그쵸. 잘 안 되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아니 어떻게 10명 중에 9명이 빠져나갈 수가 있지? 그만큼 서비스의 퀄리티나 볼 게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독 서비스가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는 membership도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무료로 해서 보는 거랑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기 가면은 다른 OTT, 그러니까 너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굳이 돈 주고 이거를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무료일 때는 그래 좋아. 봤어. 하지만 내가 돈 내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가성비가 떨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무료일 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락인돼 가지고 넘어갈 거라 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딱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보기는 맛보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맛보기도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그쵸. 아까 명품하고 일본의 정장 예. 렌탈 서비스, 구독 서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옷 같은 거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지금도 많고요. 네. 대기업에서도 그런 거 진출을 2016년, 2017년에 모 대기업에서도 했고요. 지금 잘 돼요? 아니, 그 문 닫았어요. 모 대기업에서 한 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큰 4대 기업 중에 하나가 했었는데 4대 그룹 중에 하나 계열사가 했었는데 SK 쪽에서 했던 거죠? 예, 뭐 문 닫았고요. 그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이게 대기업이 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이게 대기업이 할 만한 섹션이 있고 구독경제라는 게 중소기업이 할 만한 섹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단가가 낮은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대기업 인건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꽤 비싸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단가가 낮으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가 볼륨이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니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면도기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네네네. 소비재는 대기업이 안 하고 대부분 스타트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기업 면도 날 그쵸. 계속해서 배송해 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 맞아,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왜 그러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와 이 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도저히 돈이 남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문어발로 우리가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이 구독경제 OTT 같은 거는 또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영상은 크니까. 그렇죠. 서버 비용, 뭐 그렇죠. 콘텐츠 제작 비용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볼륨에 따라서 구독경제가 어떤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특화돼 있고 어떤 부분은 대기업이 할 수 있고 이런데 이제 막 이거 앞뒤 안 가리고 구독경제 다 좋으니까 우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 결과가 안 좋죠.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그 옷 빌려준다는 그 구독 서비스나 이런 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망한 게 그런 많네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독 경제 하면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쉽지를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멤버십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기업들에 있잖아요. 멤버십 카드, 그렇죠. 포인트 카드부터 멤버십하고 구독 경제하고도 이게 뭐 맥이 닿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어때요? 같은 거죠. 왜냐 구독 멤버십이라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유료 구독 멤버십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유료 구독을 보통 이제 구독 멤버십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전에는 멤버십이 단순하게 포인트 쌓고 이런 용도인데 지금 멤버십은 이제 사실 이제 생존의 하나로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멤버십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유료 안 하는 멤버십을. 데가 없죠. 그렇죠. 아 유료? 유료로. 유료도 요즘에 뭐 신세계 그룹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쿠팡 네이버가 원체 공고하니까 신세계가 그거 깨보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전에 이커머스 통합하는 멤버십 스마일 클럽이란 거를 멤버십을 냈어요. 그 지마켓에 있었죠. 예. 근데 이게 했더니 일반 고객에 비해서 구매 객단가가 한 2.1배 정도 높고 주문 건수 역시 한 2.8배 정도 높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도 이제 구독 멤버십, 이제 토탈 구독 멤버십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통 같은 경우는 온 오프에 지금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상 통합돼 가지고 거의 뭐 생존 경쟁에 지금 거의 끝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멤버십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해 가지고 그 멤버십 비용을 작년 3분기인가 올려 가지고 그때 이제 흑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멤버십이란 건 이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여기서 누가 이기냐가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지속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 생존 자체를 가르는 지금 분수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4,900원짜리 뭐 구독 서비스 그렇죠. 일단 네이버랑 쿠팡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잡았죠. 왜냐하면 우선 그 쿠팡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정도 지금 구독자가 있다고 저 들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두 업체는 이제 구독 멤버십으로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게 그렇고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해외에 있는 이제 사례를 따른 거거든요. 이 멤버십 같은 경우엔 어떤 케이스를 따라한 거예요? 외국?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아마존 프라임. 네,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아마존 프라임을 따라한 건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우리나라 멤버십들 다 따라하고 있는 사실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 13달러를 내고 연간 119달러를 내면 그러니까 무료 배송도 해주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란 그러니까 OTT를 무료로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 무료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이 원래 처음 시작은 전자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월 15달러 연간에 한 139달러 받는데 미국에서만 올린 상태고 전 세계로 다 올린 건 아니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지금 전 세계적인 금액인데 이거 같은 게 중간에 몇 년 전에 한번 올렸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 반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거 왜 올리냐. 왜냐하면 이 구독 멤버십이나 구독료는 한 번 돈을 내면은 죽을 때가 되잖아요. 네. 이게 한 번 내고 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돈 내다가 올리면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금액을 올렸더니 굉장히 말이 많다 보니까 이때 JP 모건이 그럼 구독료가 119달러인데 소비자가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받냐 이렇게 봤더니 약 784달러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럼 이게 대충 봐도 한 6배? 5배 정도 네.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아마존이 이렇게 해자인 기업이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막 4-5배 되는 커주는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닐 테고 뭐 그렇죠. 남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아마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서점 시작해가지고 한때 시총 1위도 했었고 네. 지금 유통업체 넘버 1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게 딱 봤더니 아마존 프라임을
한 사람들이 비회원보다 구독자가 평균 4.6배 정도 더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하고 있으니 내가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혜택을 더 보려고 더 쓴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비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쓰는 사람이 8%밖에 없대요. 네. 근데 구독 멤버십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40%가 $1,000 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5배 정도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해서 쿠팡 멤버십 같은 경우도 일반 고객 구매 빈도보다 한 94% 정도 더 많이 쓰고요. 월 평균 구매액도 한 40% 정도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떠나서 거의 구독 멤버십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한 몇 배 정도 더 이익을 얻는 거죠. 기업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마존 프라임의 성공 방정식을 쿠팡 네이버 그렇죠. 다 따라하고 있는 거죠. 따온 거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상품군도 다 똑같거든요. 무료 배송, OTT. 그래서 이게 같고요. 이게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것도 있죠. 근데 보통은 견물생심이라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 물건 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직장 동료가 저만큼 등치가 큰 애가 있는데 먹는 걸 좋아해서 둘이 만날 때마다 이슈가 항상 저녁에 오늘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김밥만 먹자 이래 진짜로. 네. 며칠 전에 그랬는데 둘이 이제 김밥집을 가서 참치김밥을 시켜요. 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참치김밥만 먹으면 이상하니까 국물이 필요하니까 라면을 먹자. 네. 이게 크로스셀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셀링.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약간 유사한 거를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멤버십에 들어가면은 그 분식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둘이서 우린 다이어트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참치김밥을 먹자고 갔는데 저희가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이 같이 유사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네. 국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면 시켜서 먹고 또 다른 거 시켜서 먹다 보면 더 살쪄가지고 나오는 이 약순환에 들어있는데 이게 크로스셀링이고 이제 업셀링 같은 경우는 제 친구하고 또 한 번은 지난주에 이제는 갔다가 이제 예.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햄버거만 먹자 이랬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트를 시켜 먹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싸 보이니까. 그러니까 업셀링, 그러니까 돈을 더 줘가 똑같은 거를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한 사는 게 500원만 업셀링. 추가하면 그렇죠. 뭐 음료수도 있고 뭐도 맞아, 나오니까 맞아. 막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크로스셀링, 업셀링이 이게 다이어트에만 적이 아니라 이 쇼핑에도 적인 거죠. 그래서 멤버십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들어가면 본 처음에는 내가 돈 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본 좀 뽑아야지 했다 들어가면 보면은 그래 수영복을 샀으면은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샌들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고 또 사다 보면 저거 한 1,000원 더 내면은 더 좋은 제품 살 수 있는데 이러니까 계속 업셀링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크로스셀링, 업셀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빈도도 많아지고 사는 금액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려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뜨죠. 수영복 바지를 샀는데 그쵸. 래시가드도 필요하지 않나요라고 그쵸. 옆에서 하나 뜨고. 그렇죠. 야, 그렇게 해서 크로스셀링, 업셀링 이거를 끌어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유통업체들의 하나의 전략인데. 그렇죠. 모든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땐 식당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저는. 식당이요? 왜냐면 저 같은 이런 20년 다이어트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당 갈 때마다 옆에서 보면은 김밥 있으면 라면을 먹어야 되고 뭐 항상 이렇게 연관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이 비즈니스 약간 마케팅 기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중요한 게 아까 그 신세계 같은 케이스도 이야기를 했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저마다의 멤버십, 저마다의 또 구독 서비스를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이들이 쿠팡이나 네이버의 아성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잘 될까요? 어떻게 혹시 보세요? 이게 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네.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워낙 앞에 있는 기업들이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후발주자가 뛰어잡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구독 멤버십의 가장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아까 그 아마존 프라임처럼 내가 낸 구독료보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몇 배를 이익을 얻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혜택을 얼마나 받을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기업, 특히 그룹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모든 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멤버십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근데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을 보고 있으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룹 안에서 있는 걸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 그룹에 있는 게 1등하는 것도 있고 꼴찌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멤버십을 들었어. 그래서 이 뭐 계열사에 있는 거 상표 뭐 할인해주고 어디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가서 딱 보면 돈은 냈는데 내가 안 가는 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데 멤버십 막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 면세점, 그쵸. 마트 네. 다 있는 거죠. 그냥. 저 같은 경우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면세점도 안 가거든요. 백화점 아예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OTT를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또 그 업종의 1등이면 상관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잘 안 찾는데 자기네 거 끼워 가지고 팔게 되면은 구독 멤버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구독 멤버십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자기 그룹이나 자기 자원만 쓰려는 게 아니라 웹에서 오픈 콜라보를 해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걸 모아가지고 오픈 콜라보를 만들어서 자기가 더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은 후발주자나 아니면은 현재 1등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이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독 멤버십이 사용하다 보면은 질리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소비자는 또 새로운데 또 약간 귀가 쏠리기도 하거든요. 눈이 쏠리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혜택이 구독료 대비 몇 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걸 오픈 콜라보에서 갖고 와서 큐레이션 한 다음에 멤버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멤버십은 앞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미 그는 포화 상태일 수도 포화 있는 거고. 상태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는 멤버십에 예전에는 이런 유료 구독 멤버십 흔하지 않았어요. 몇 개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개 정도 있었으니까 그 두 개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너무 요즘에 너무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딱 봤을 때 자기가 내가 필요한 게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를 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픈을 하라. 근데 사실 대기업 집단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백화점, 우리 마트, 우리 면세점 쓰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다른 회사랑 오픈 콜라보레이션 하기는 또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게 관성인 건데 사실은 이게 모일수록 더 커지는 거고 그럴수록 더 락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시장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폐쇄적으로 가다 보면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고인물은 결국 썩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결국에는 그룹 안에 있는 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번들처럼 막 끼워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멤버십이 뭐 여러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매출은 단기적으로 늘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성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오픈 콜라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멤버십에 오히려 오픈 콜라보 한 회사가 락인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은 이 멤버십이 커지면 이 오픈 콜라보 한 회사들 입장에서 이 상품과 서비스가 멤버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럼 사실상 내 돈 들이지 않고 내가 크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서비스와 매출을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대기업들이 관성이 있고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 사이를 또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는 거고 또 하나 고민이 그거예요. 요금제도 근데 쿠팡 같은 경우 처음에는 쿠팡 멤버십 가격을 한번 올리는데 성공을 올렸죠. 했다라고 보는데 그 반대로 가격 잘못 올렸다가 사람들이 탈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OTT도 구독하고 뭐 배송도 구독하고 돈 쓸 때가 정말 많은데 그렇죠.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떤 걸 탈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가장 많이 안 쓰는 거 혜택이 적은 것부터 잘라내게 될 테고 그렇죠. 기업들도 이 지점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아직은 그래도 멤버십이 조금 나은 게 최근 이제 여론조사 지난달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 그 여론조사 봤더니 지금 그 구독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된대요. 아직도 구독 서비스 쓰지 않는 사람이 39.4% 정도가 아직 구독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네. 그렇게 보면 아직 시장이 40% 정도 열려 있으니까 시장 면에서는 아직 괜찮은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 관련돼서 구독 서비스를 이제 한 개만 이용한다고 말한 사람이 한 19.9%, 10명 중에 2명이었고요. 2개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이 17.8%였거든요. 그리고 4개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심지어 11.9%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시장 성장이 또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있죠. 왜냐하면 많이 쓰는 사람도 많지만 4개 이상 쓰는 사람이 11.9%라는 거는 3, 4개 이상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10명 중 2, 3명은 3개 이상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39.4%, 40% 정도는 아직 멤버십을 안 쓰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시장은 좀 남아 있다. 시장은 굉장히 많이 남죠. 40% 정도 남아 있으니까 사실상. 그럼 이 지점에서 그거 좀 여쭤볼게요. 구독 경제 다 좋겠어. 대기업들 열심히 하는 거 알겠고 대기업들 경쟁 치열한 건 아는데 이걸 듣는 분이 만약에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라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나도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 구독경제 이 멤버십이 사실 대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업 계열사 편의점들도 쓰고 있거든요. 아시면 요즘에 뭐 구독 쿠폰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있고 뭐 도시락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면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면 뭐 커피를 25% 할인해 준다. 이런 구독 멤버십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락 구독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구독자보다 비구독자보다 구독자가 한 4배 정도 더 많이 쓴대요. 그리고 사용 금액도 한 3.8배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커피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비가입자가 평균 한 5.7잔을 먹을 때 구독가입자는 한 38.6잔,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더 많이 먹는데요, 커피를. 본전 뽑으려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약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커피를 3잔 먹던 사람들이 21잔을 먹거나 하루에 아니면 도시락, 그러니까 식사를 3끼 하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12끼를 먹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어떤 소비자가 유입됐다는 거잖아요. 이 구독 멤버십 시장으로. 그러면 그건 제 생각에 주변에 소상공인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 동네 싼 백반집 아니면 저렴한 커피 점에서 유입됐다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구독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뭐 편의점까지 유통업체들이 다 구독 경제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최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예. 선불 결제해 놓고 아니면 그렇죠. 10회권을 뭐 한 20% 할인해서 사거나 쿠폰 한 달치 사가지고 끊거나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구독 구독이라고 경제 일종이고. 그러면 백반집도 그렇고 커피 전문점도 그렇고 그렇죠. 동네 사장님들도 해봄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하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엄밀히 보면 아직도 저희 동네에는 작은 수포가 있는데 그 수포에 가면은 선생님께서 수박을 아직도 배달해 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배달 서비스가 나름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수박을 사 먹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특별하게 뭔가 이익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 잘 안 사게 되죠. 그래서 구독 경제 같은 소상공인 구독 경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인데 두 가지 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업종이 함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같은 업종은 뭐 사실 다 경쟁자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쿄에서 미용실이 한 1,200개가 연합해가지고 구독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독료를 내면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면 도쿄 내에 있는 1,200개 가맹점에 가서 머리를 못 자르는데 스타일링을 해줘요. 머리를 감겨주거나 머리 스타일링을 해주는데 네. 이제 워낙 또 맞벌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학교 애들 데려다주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내가 꼭 가는 미용실 아니더라도 회사 주변 미용실 아니면 뭐 출장 가서 뭐 그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가는 미용실 등등을 가서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타일링 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나 좀 잘라야 되나? 염색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매출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몇백 개에서 시작했는데 몇십 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200개, 1,400개 막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만 받으러 갔다가 그렇죠. 옆에도 좀 다듬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보통 가면은 머릿결이 상하셨는데요.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면 보통 뭐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얇아가 어디 가서 뭐 이거 사면 좋은데 이러면은 그런가 이러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업셀링, 크로스셀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끼리는 그래 제가 생기면 내가 망해. 그러니까 이게 안 생긴 게 제일 좋아. 우리가 굉장히 적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넓게 모여가지고 콜라보 해가지고 오픈 콜라보 업종끼리 모여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업종별로 서울이면 서울, 뭐 광역단체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본 도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임스퀘어나 뭐 코엑스처럼 이렇게 단일 건물로 엄청 큰 이런 쇼핑몰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한 군데서 이제 구독 멤버십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엔 드링크 패스라고 해가지고 네. 5,000원, 5,000원 좀 안 되죠 지금 예. 환율상 한 4,000원 좀 넘겠네요. 네. 그 돈을 내면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거나 아니면 저녁에 맥주 한 잔을 먹거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한 잔씩인가 두 잔씩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가게에서든 예. 그 쇼핑몰 안에서는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고객 그 평균 내점 빈도수가 월 3.2에서 22회 정도 된대요. 사람들. 그리고 비가입,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 멤버십에 다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각자 가게가 다른 거니까. 네네네. 근데 비가입 매장 대비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방문객이 많았다고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드링크 패스라는 걸 가입한 매장들이 훨씬 더 장사가 잘 그쵸. 되더라. 훨씬 잘 됐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서 다 그렇잖아요. 이게 5,000원 뭐
보통 오랫동안 3-4천 원인데 그걸 아끼다 보면 사람들이 이 돈 아꼈으니까 사이드 메뉴 하나 시켜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원래 쓰던 금액이 적어지면 추가로 뭐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나 이런 것도 자꾸 시키게 되고 새로운 사이드 메뉴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내주면 사람들이 전에는 구독 멤버십 하기 전에 안 샀는데 이제 나는 무료로 5천 원 정도 할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이 작은 사이드 같은 걸 많이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메뉴도 많이 팔리고 매출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업종별, 하나는 하이퍼 로컬, 지역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은 그 커피, 에스프레소 맛집이요. 저쪽은 네. 버블티 맛집이고 어떤 집은 전통 찻집을 하고 어떤 집은 뭐 심지어 누룽지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집은 맥주 있기도 하고 김 사장, 박 사장, 최 사장 우리끼리 한번 5군데 모여서 드링크 패스라는 거 하나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전 이걸 이제 하이퍼로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네.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하이퍼로컬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부분 명동 가거나 이제 사람 친구 많은 홍대 가거나 뭐 성수동 가야지 뭐 와인바도 있고 뭐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작은 와인바도 생기고 작은 위스키바도 생기고 뭐 전에 없던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하이퍼로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엑센추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코로나 때 그 전체 응답자의 한 20개국 8,800명을 대상으로 엄청 큰 조사였는데 네. 이때 56%가 동네 상점을 더 많이 썼대요. 코로나 때. 왜냐하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리고 이 중에 79%는 코로나 끝나도 동네 상점을 많이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이퍼 로컬 시장이 사실 코로나 인해서 활성화됐고 그게 아직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이퍼 로컬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이퍼 로컬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2027년이 되면은 한 3조 6,343억 원? 한 약 500조 원 되는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 시장의 중심이 누구냐? 소상공인과 그치 아까 말씀드린 커피점 뭐 버블 타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 모아야 되는데 개인 하기는 너무 어렵죠, 솔직히. 왜냐하면 그렇죠. 다 모아가지고 처음 보는 분한테 저 옆에 제가 사실 커피 좀 하는데 선생님 버블 타시니까 가면 처음 보는 사람 왜 이러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구독경제 아세요? 이러면 구독경제 뭐예요?부터 시작하거든요. 구독경제 안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나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처음에 시작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세금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람들이 모아서 플랫폼 같은 거 모아서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홍보할 데가 없고 결제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제와 홍보가 가능한 플랫폼을 광역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광주면 광주, 대검 이런 식으로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예인데 그 서울의 모 시장에 보면은 그 조합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떡방, 반찬 가게, 뭐 두부집, 고깃집 이런 한 6개 집이 모여가지고 반찬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근데 이분들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코로나 하도 안 팔리니까 그 코로나 때 이제 그 가게 같은 작은 이런 그 소규모 곳에서는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 이 시장에서 싸게 도시락을 만드는 거죠. 자기네들이 채소도 있고 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찬을 도시락 구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매체가 그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전화로 받고 그리고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은 맛있는데 누구 선전해줘야 되는데 선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되게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플랫폼이나 결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처음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구축하는 데 관련돼가지고 비용은 다시 환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가지고 아까 말한 이 하이퍼로컬 시장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상 국가 세금 또는 공공의 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로 궁극적으로 그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세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완전 양수겸장에 지금 이 정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기부에서 제가 전에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역 상인들도 구독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여력이 안 되니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뭔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렇죠. 결제망을 멤버십을 만들어준다든지. 아하. 저 멤버십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같이 이제 엮어주는 서비스는 필요하겠다. 그렇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예전에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쿠폰북. 예. 쿠폰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뭐 중국집이나 족발집, 치킨집 다 모아서 쿠폰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는 쿠폰이 있지만 각기 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그쵸. 쿠폰이어서 그렇죠. 약간 이게 구독 경제까지 가기에는 좀 못 미쳤던 어렵죠. 걸까요? 그거를 바로 멤버십으로 만들어준 게 오늘 제가 말하는 거에 킨 거죠. 이걸 하나로 궁극적으로는 묶어버리는 거. 소상공인 구독경제 멤버십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쿠폰도 각기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낸 거거든요. 네네네. 예. 아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간 이게 대기업만 하느냐? 우리도 지역 경제에서 그럼요. 우리 가게도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럼요. 싶은데 하지만 방법은 있다. 그럼요. 좋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의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여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5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는 34억 4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증가 우려에 대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46분 지나가고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저희가 모아서 애프터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AS 해드리는 시간.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받아보죠. 네, 청취자 김승일님. 아파트 부실 시공을 해도 문제없이 지나가고 매번 반복됩니다. 부실 시공.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장인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의 홍건호 교수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법령에서 정해진 규정들이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사고 원인하고 책임 소재 정도만 하는 거고 실제 행정조치 법으로 고발하는 것들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다 확인하고 법령을 확인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는 기업마다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벌점이 쌓여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이제 책임자의 처벌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조치 수준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검찰 쪽으로 인계라든지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또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요. 네. 부실 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있습니다.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일반인 3명이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질 경우에 바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네. 5년간 신규 등록도 제한해버릴 수 있다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GS건설 사례까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네.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과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근데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GS건설에서 공시를 한 게 있어요. 약 한 5천여억 원 정도를 손실에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5년간에 걸쳐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간 한 1,000여억 원씩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또 향후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 2358번님은 여름 휴가로 유럽 패키지 여행 갈 계획입니다. 유럽 관광지에서 넘치는 관광객 때문에 몸살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 현지인들의 삶을 침범하는 좀 불편하게 하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유명 관광지들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방문객 하루 방문객 수를 15%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4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그 3만 명만 입장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노르망디 해안의 바위섬입니다. 몽쉘 미셀은 지난달부터 그곳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그 버스 운행을 일시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 베니스는 내년부터 이 방문객에게는 입장료 받기로 했고요. 또 이탈리아 항구 도시인 포르토피노는 지난 4월부터 셀카 벌금제도 도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증샷 찍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분들 때문에 이 교통체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레드존 빨간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 구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적발되면요. 관광객은 최대 275유로 우리 돈으로 약 한 39만 원의 벌금을 내야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포르토피노. 네. 여기서 차 세워놓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일도 있었네요. 다른 질문은요? 네, 0771번님은 투잡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은가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예. 만약에 투잡을 하시는데 네. 정말로 다른 쪽에서 투잡에서의 소득이 많아졌을 때 좀 고민을 해 봄직하죠. 특히 종합소득세 영역까지 가버리면은 개인 사업자나 혹은 법인까지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세율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으로 버는 것과 개인 사업자를 통하는 것 세율은 똑같습니다. 네. 다만 유리해지는 거는 비용 처리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를 하고 유지비, 뭐 통신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원재료 같은 거 사는 것들도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세제적으로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인 사업체를 여시는 거고요. 그 개인 사업자는 요즘에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서 세무서 가지 않고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네. 클릭 몇 번만으로도 개인 사업자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간편하네요. 그러면 지역세무서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혹시 잘못 입력한 게 있으면 또 전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4933번님이 보내셨습니다. GPT, GPT. GPT, 죄송합니다. GPT, 사용하고 싶은데 저도 사용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다운 받아야 할까요? 예, 구글의 바드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 서비스 생성형 AI죠. 채팅을 같이 하는 인공지능인데 이게 앱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네. chat.openai.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포털에서도 검색을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쓰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탕화면 바로 가기나 인터넷 창에서 즐겨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다 뭐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하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부정확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다른 웹 검색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위험해요. 맞아요. 잘 확인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특히 챗 GPT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쓴 책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로 내일 아침 별책 부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